네, 안녕하세요. 세미나 담당교수 김인찬입니다. 잘 들리나요? 네, 오늘은 초청 연사분으로 박홍진 BSP 대표이사님을 모셨습니다. 박홍진 대표이사님께서는 1997년에 경희대학교에서 전자공학 박사를 받으시고 1997년부터 2003년까지 주 이오 테크닉스 사업부장을 역임하시고 2003년부터 2015년까지는 주 LTS의 대표이사를 역임하셨습니다. 그리고 2003년부터 2004년까지는 조선대학교 겸임교수이시기도 했고 2015년부터는 현재까지는 그 BSP의 대표이사로 계십니다. 그리고 2008년부터 현재까지 레이저 가공학회 이사를 맡고 계시기도 합니다. 오늘 강연 제목은 레이저의 발전과 최근 레이저 이용 현황입니다. 그래서 레이저의 원리와 역사, 또 현재 어떻게 쓰고 있는지, 또 기업에서 어떤 레이저 장비를 어떻게 개발하고 있는지 다양하고 깊게 소개해 주실 것 같습니다. 그럼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는 그 BSP 박홍진입니다. 방금 교수님으로부터 소개를 받았고요. 오늘 제가 준비한 건 이제 레이저의 발전과 최근 레이저 이용 현황인데, 제가 굉장히 오래간만에 이 학생들 앞에서 제가 강의를 하게 돼서, 신소재공학과는 그 레이저를 이렇게 그 학과에서 이렇게 강의를 들었거나 이런 게 개설된 건 없었죠. 이게 제가 알기로. 예. 그러면 간단하게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내려가는 게 이렇게 내려가죠. 마우스 클릭하셔도 되고요. 이렇게. 그다음에 키보드 오른쪽 버튼 누르세요. 예, 알겠습니다. 예, 제가 오늘 소개할 그 순서인데요. 그 먼저 한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첫 번째는 레이저의 역사, 그리고 두 번째 레이저의 특성, 레이저 이용 방법. 주로 사실은 저는 이제 산업계에서 제가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 산업에서 어떻게 레이저들이 사용되고 있는지를 중점적으로 제가 소개를 드리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레이저 미래에 대해서 같이 한번 이렇게 논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안 넘어가네요. 그 엔터를 치시면 넘어가지 않을까요? 컴퓨터가 넘어가질 않네. 이제 되네. 시간이 걸리나 보다. 예, 컴퓨터가 좀 시간이 걸리는 것 같아요. 예, 뭐 이렇게 종교를 갖지 않으신 분들도 인류의 역사상 가장 이 베스트셀러라고 그러면 뭐 여러 가지 책들이 있지만 그 성경입니다. 성경이 인류 역사상 가장 오랫동안 읽히고 현재도 가장 많이 팔리고 있는 그런 책이라고 그러는데 그 성경이 66권으로 되어 있는데 첫 권이 그 창세기죠. 창세기에 우리가 보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신 다음에 첫 번째로 하신 일이 있습니다. 여기 요런 문구가 이제 창세기 1장 3절에 요런 문장이 있는데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라는 그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제가 왜 했냐면 이제 빛을 전공을 하는 사람이 굉장히 자부심을 갖기 위해서 오늘 또 레이저를 제가 설명을 드리기 때문에 레이저는 빛을 다루는 이런 학문이고요. 그리고 또 빛을 만드셨는데 하나님이 가장 첫 번째로 하셨고 굉장히 보기에 좋으셨다는 걸 한번 좀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제가 한번 요 문구를 썼고요. 근데 사람들은 마우스가 이상한 거 같거든요. 여기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냥 예, 근데 요거 자체가 안 먹어서. 예. 그럴 때마다 이 우클릭이 되는 거. 마우스를 빼버려. 마우스를 빼버리시죠. 예, 그렇게 하는 게 나을 것 같네요. 아니면 나중에 드래그를 좀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긴 한데, 그 동영상. 그럼 일단은 없이 하시다가 예, 그러겠습니다. 예, 근데 진행하겠습니다. 이게 좀 왜 이런 한 번도 이런 적 없어요. 근데 아까는 괜찮은데. 아니면 여기 지금 이제 USB에 들어있는 걸 한 거잖아. 좀 바탕에 깔아버리시면. 이게 마우스랑 상관이 없어요. 아니 그게 아니고 여기 지금 요거를 컴퓨터에다 까셔버리면 더 낫지 않나? 네? 예. USB 걸 지금 하다 보니까 이게 잘 먹질 않는 것 같은데. 기술적 문제가 있어서 잠시만 기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드래그 하셔서.
기술적인 문제가 내가 들어가야 되는데 내가 나가서 지금 깐 거를 열긴 했거든요. 저기. 공유가 일시 중지됐다고 하고 공유가 됐는지 네, 진행하겠습니다. 이게 되겠네요. 네, 그런데 이제 사람들이 레이저 하면 먼저 떠올리는 해도 되겠습니까? 네. 아, 예. 떠올리는 것들은 우리는 이거지요, 일반적으로. 스타워스에서. 예. 이 레이저검, 그리고 레이저 총, 이렇게 사실 우리 인식에는 빨리 떠오르는 게 사실 레이저라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레이저를 서서히 좀, 이것도. 이렇게. 로 좌클릭으로 넘어가시는 이렇게. 왜 자꾸 마우스가 갑자기 네. 오늘 상당히 좀 어려운 기술적인 문제가 벌어져서 사실 원활하게 이렇게 되지 않아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 레이저는 사실 지금 아래 보고 계시는 Light Amplification by Stimulated Emission of Radiation이라는 그런 그것의 이제 약어로서 저희가 이제 레이저라고 그럽니다. 근데 사실 레이저가 무엇인가를 가장 잘 표현하고 있는 것은 바로 여기에 다 함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보면 이제 복사선의 유도 방출에 의한 방해 중폭이다. 라는 그런 뜻이고요. 그래서 외부에서 일부러 이런 유도 방출을 시켜서 중폭을 함으로 해서 얻어지는 것들이 이제 그 레이저라고 저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자꾸. 원래 다른 마우스를 구현하고 부탁을 드렸는데요. 죄송합니다. 클릭을 2번 하시면 두 번 하면. 클릭이 자꾸 되는 현상. 네, 그래서 히스토리를 보면 레이저가 그러면 우리가 해서 처음 등장했던 게 1960년도에 그 레이저가 등장을 했습니다. 1960년에 그 마이만이라는 그런 그 교수님께서 694나노미터의 파장을 갖는 루비 레이저를 처음에 개발을 해서 우리가 그 이후에 이 연세가 좀 있으신 분들은 알겠습니다만 그때 보면 이제 이렇게 봉에 이 유리관이 이렇게 감겨 있는 거에서 레이저가 나오는 그런 것들 갖다 굉장히 많이 보면서 저희가 이제 자랐던 그런 세대들은 있으실 텐데요. 1960년대 처음에 이제 우리가 그 세상에 이제 레이저라는 게 드러났고, 근데 레이저라는 그 원리는 처음에 이제 발견됐던 거는 1954년에 타운즈라는 그런 분에 의해서 메이저는 뭐의 약자냐면 레이저에서 L자를 마이크로웨이브로 M자로만 바꾼 게 똑같습니다. 그래서 뭐냐면 메이저는 마이크로웨이브 앰플리피케이션 바이 스티뮬레이티드 에미션 오브 라디에이션의 약자인데요. 전자기학, 빛도 어떻게 보면 그 라이트도 전자기파 중에 한 종류이기 때문에 거기에서부터 원리가 나왔었고요. 그래서 타운즈라는 사람이 1954년에 그 마이크로웨이브 중폭을 성공을 했었고, 그 다음에 1958년도에 그 레이저 원리를 갖다가 처음 제안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공로를 인정받아서 1964년에 레이저를 가지고 처음 이제 노벨상을 타운즈가 받게 됩니다. 근데 이때 그 노벨상을 받는 거 이제 세 사람이 같이 받았는데 미국에 있는 타운즈 교수, 그리고 러시아에 있는 니콜라이 바소프, 그리고 그 알렉산드르 프로올로프라는 사람이 세 명이 이 레이저에 대한 메이저에 대한 원리를 처음 제시를 했다 해가지고 이렇게 노벨상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게 자꾸 다른 마우스를 구하고 있는데요. 예. 근데 사실은 이 유도 중폭에 대한 그런 이 원리를 갖다가 세계에서 처음 제시를 했던 사람은 그 1916년도에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메론 박사님으로 잘 알려져 있죠. 아인슈타인이 제일 먼저 이 레이저에 대한 마이크로웨이브와 유도 방출에 대한 원리를 처음으로 세상에서 했었습니다. 그러나 그 아인슈타인이 이걸로 됐습니까? 하진 않았지만 처음으로 이런 그 원리를 아인슈타인 박사가
했다는 걸 보십니다. 그러면 세계에서는 어떻게 보면 레이저라는 게 처음 드러난 건 1960년대라고 그랬는데, 그러면 한국의 레이저는 언제 발생했는가를 저희가 보면요. 카이스트하고도 굉장히 관련이 있죠. 1967년에 한국에서는 처음 레이저 발진이 일어났습니다. 그 원자력 연구소에서 대전에 있는, 그때는 대전이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자우지간 원자력 연구소에서 발진이 일어났는데, 헬륨 네온 레이저, 가스 레이저를 이용한 발진을 그 키스트 초대 원장이시자 카이스트의 6대 원장이셨던 이상수 박사님께서 했던 게 우리나라의 최초의 그 레이저의 발진의 역사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 1960년도에 세계에서 처음 레이저가 발진이 됐는데 1967년도에 대한민국에서 발진이 일어났다고 그러면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차이가 갭이 한 7년 정도라고 그러면 결코 한국에서의 레이저 역사도 그렇게 늦지는 않았다. 그리고 한국은 이때 제가 재밌는 설명을 드리면 한국이 얼마나 그 레이저에 대한 그 이 호응이 좋았냐면 1980년대, 1990년도 들어서 그 의용에서 그 라식이라는 우리 요즘 그 안과 수술 많이 하시죠. 안과 수술 굉장히 많이 하시는데 그 처음 세계적으로 미국이나 이런 유럽 쪽에서 이렇게 개발이 된 이후에 개발이 됐지만 별로 그렇게 많이 시술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활발하지 않았는데 우리나라 한국의 안과 의사 선생님들이 엄청나게 엑시모 레이저, KRF 엑시모 레이저를 도입하셔가지고 임상수술을 엄청나게 하셔가지고 세계의 라식 수술의 발전을 엄청나게 발전한 그런 기억이 있는 한국에 그렇게 굉장히 레이저에 대한 호응도가 높았다 그런 것들을 갖다가 알 수 있습니다. 문제가 좀 마우스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이게 이게 뭔가 컴퓨터의 문제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일단은 뭐 많이 불편하시겠지만 이거를 2번 클릭하면은 넘어가는 것 같거든요. 아니면은 저기 그거를 나가버려요. 프레젠테이션에서 나가버려요. 아, 프레젠테이션에서 나가가지고 이 마우스 문제가 아니겠네요. 프레젠테이션에서 나간 다음에 요거를 리본 메뉴를 이거는 왜 그래? 리본 메뉴 축소인가? 이렇게 되고 여기에서 바로 내리시면 여기에서 하시면은 화면도 뭐 거의 똑같거든요. 어디였지? 여기 하시면 되죠. 여기에서 내려 한번 연습해 보십시오. 여기서 그냥 이걸로 내리면 됩니다. 아니면 거기에 플러스 마이너스 요걸로도 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게 자꾸 뭔가 네, 우클릭하는 뭔가가- 현상이 지금 이 컴퓨터 자체에 생겨가지고 지금 그러는 것 같고요. 많이 죄송합니다. 됐죠? 네. 계속 도중에 컴퓨터에 문제가 있어서 네. 죄송합니다. 예. 근데 이제 레이저를 그러면 왜 우리가 이렇게 빛 중에서 굉장히 유용한 그런 용도로서 이렇게 사용할 수 있냐? 레이저에서는 어떻게 보면 그 원리를 한 5가지 정도를 우리가 이야기해 볼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이제 그 단색성 특성을 레이저가 갖고 있다라는 그런 건데요. 이 단색성 특성이라는 것은 이제 단일 파장, 우리가 단일 주파수라고도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만 우리가 색으로 보면 아주 순수한 색깔의 이런 그 빛을 가지고 있다라는 건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태양광이다. 그러면 태양광은 우리가 프리즘을 통해 가지고 이 빛을 갖다 이렇게 보면 빠져놓죠. 뭐 무지갯빛도 나타나고요. 그 오른쪽에 이제 우리가 보면 IR도 있고 적외선도 있고 UV 자외광도 있고 굉장히 브로드한 이런 그 주파수 대역을 갖는 빛이 한 번에 나오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쓰고 있는 LED광이나 형광등이나 이런 것들도 보면 태양광보다는 빛이 좁긴 하지만 예, 빨리 오시라고. 하나 꺼세요. 여기 파워포인트가 2개 있네. 꺼버리시고 마우스가 제멋대로 마우스가 여기서 한 번도 이런 적이 없어요. 죄송합니다. 지금 뭐 와서 붙이기도 어려울 것 같은데 지금 왜 마우스가 2개 있지? 마우스가 아니 저기 멋대로 움직이네요. PPT가 2개 열려 있거든요. 하나 없애야 될 것 같아. 밑에 보면. 그렇게. 근데 예, 컴퓨터를 갈아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끄기도 쉽지가 않거든요. 지금 마우스가 제가 조작을 못 하겠어요. 컴퓨터를 바꾸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그럼 잠깐만 하고 계시고 제가 이거 연결성 가지고. 예, 예, 빨리 좀 세팅 부탁합니다. 보시는 것처럼 여기 요걸로 해야 하는 게 아니라 이쪽을 봐야 되겠네. 네, 여기 보시면 예. 그 마우스 클릭이 안 되시는 걸까요? 마우스가 제대로 지멋대로 움직여요. 그래서 지금 컴퓨터가 문제고 마우스를 교체해봤는데 소용이 없고 예. 컴퓨터가 갑자기 에러가 생긴 것 같아요. 저희 이거 말고 원래 쓰시던 무선 마우스는 혹시 무슨 마우스? 봤는데 그 문제가 아니었어가지고 마우스 문제가 아닌 것 같고 예. 다른 컴퓨터로 교체를 빨리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이거를 이게 참 마음대로 이게 좀 움직이는 현상이 있어. 네, 네. 예, 이렇게 보시고 클릭하신 다음에 그다음에 키보드로 빠르게 넘기시거나 해야 될 것 같거든요. 예. 이걸 여기를 한번 클릭하시고 바로 이렇게 하면 뭐 여기를 하고. 막 움직여가지고 저기. 예, 이게 그래서 그렇거든요 지금. 어. 근데 이걸 한번 클릭하고 하면 움직일 수는 있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대신 이게 좀 마음대로 좀 움직이는 네, 벽을. 죄송합니다. 그래서 예, 그냥 진행을 네, 네. 하겠습니다. 예. 이렇게 또 이상한 게 막 뜨네. 예, 이렇게 이상한 게 막 떠서. 그렇게 되버리면 줌을 다시 연결해야 되네. 예,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아, 여기도 원래 쓰던 그거는 좀 그런 것 같은데. 예, 그래서 가능하면 일단은 조교님이 있는 저 컴퓨터로 연결하면 줌을 연결 안 해도 되지 않나요? 그렇지. 여기가 줌으로 또 들어오면 되는데 그것도 만만치는 않을 것 같고. 여기서 근데 이게 일단은 여기 지금 두 개가 요게 지금 하고 계신 요거는 지금 일단 지워야 될 것 같아. 하나는 여기가 플러스니까 혹시 여기서 원래 쓰시던 또 마우스는 어디? 그건 저기 가져갔어요. 저기 마우스가 잘못된 줄 알고. 이거는 뭐 여기 모르겠네요. 여기 조교분이 가져가셨는데 이걸로 하면 줌을 다시 작성 안 해도 아, 조교님 거 PC로요? 예. 그거 지금 공유를 여기에서 하게 해줘야겠네. 그죠? 그거는 해야 될 것 같아요. 권한을 호스트 권한 있으신가요, 지금? 이거는만 이 컴퓨터에 주면 여기서
요걸로 네, 해야 됩니까? 터치패드로. 터치패드로. 예. 예. 이게 넘어가는 게 요걸로 치면 되겠구나. 아이고, 이게 제가 이 마우스를 여기 네, 움직이시면 돼요. 예, 알겠습니다. 이걸로 하겠습니다. 예, 이제 하겠습니다. 그래서 보면 이제 레이저의 큰 특징 중에 제일 큰 특징 중에 하나가 레이저가 단일 파장을 갖는다. 주파수에 대해서 굉장히 가는 그런 선폭을 가져서 단일한 색깔, 예를 보면 뭐 빨간색, 예를 보면 뭐 그 녹색, 아니면 IR, UV 이런 그 단일한 그런 그 특성을 갖고 있다는 게 이제 굉장히 큰 그런 유용하게 되는 특징이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레이저의 특징 중에 우리는 이제 간섭성 코헤런스한 특징을 갖기 때문에 라고 이야기합니다만 한국 표현으로 하면 이제 결마중 특성이라고도 우리가 표현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 시간과 공간에서 발생된 빛 사이에 위상의 서로 상관관계가 굉장히 잘 일어나는 그런 특성을 갖고 있다. 그래서 그 공간적인 특성이나 시간적으로 이 파면, 우리가 파동을 이렇게 보는데 두 개가 이렇게 서로 이렇게 매칭이 됐었을 때 굉장히 잘 매칭이 되는 그런 특성을 갖고 있다는 그런 특성이 굉장히 또 있을 거고요. 그리고 세 번째 특성은 레이저는 직진성이 굉장히 강하다. 빛이 퍼지지 않고 굉장히 진행되는 그 정도가 굉장히 좋은 그런 특성을 갖고 있다. 그래서 이 특성을 이용이라는 설명을 할 때 우리가 보통 이제 레이저가 아닌 다른 빛들, 뭐 손전등이라든지 어떤 뭐 다른 뭐 LED라든지 이런 것들 갖다 우리가 비추면 거리가 멀리 가지 않았을 때 빛이 다이버전시 발산이 일어나 가지고 다 소멸해 버리는 걸 아십니다.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레이저는 굉장히 먼 거리를 해도 진행을 해도 그 빛이 그대로 유지되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 특징을 가지고 있는 거를 이용해 가지고 제가 뭘 했던 걸 제가 하냐면 세계적으로 지구에서 달의 거리를 측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에베레스트 산이 높이가 한 뭐 8,800m 정도 되죠. 8.8km. 지구 둘레가 한 4만 킬로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지구에서 달까지의 거리가 지구 둘레의 거의 한 10배 가까이 9.5 뭐 이렇게 되는 38만 킬로 정도 된다고 그러는데 이것을 어떻게 측정을 했냐? 우리가 잘 아는 아폴로 11호가 달에 이렇게 착륙을 해가지고 그때 했던 일 중에 하나가 뭘 했냐면 달 표면에다가 거울을 놓았어요. 미러를. 반사경을 달 표면에다가 설치를 해놓고 되돌아왔거든요. 그런 다음에 미국에서 레이저를 쐈습니다. 반사경을 하기 위해서. CO2 레이저를 썼던 걸로 저희들이 알고 있는데요. 왜 그러냐면 이제 CO2 레이저가 대기 중에서 손실률이 가장 떨어지기 때문에 그걸 갖다가 쏴가지고 달 표면까지 38만 킬로까지 쐈더니 그 다이버전시가 2킬로 반경의 빛이 형성이 돼서 거울에 반사된 빛이 지구에 다시 도달해서 정확하게 거리가 어느 정도 되느냐 측정을 했는데 이때 1982년도에 오차가 단 50cm 정도 차이 나는 오차로 해가지고 38만 킬로 정도가 된다라는 그런 걸 갖다가 측정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때 이용한 그런 특징들이 이제 레이저의 직진성을 이용해가지고 특징을 사용을 했고요. 그리고 또 레이저의 네 번째 특성 중에는 희도성이 굉장히 높다. 그래서 우리 보통 요즘 많은 분들이 이 포인터, 레이저 포인터 많이 들고 다니시지만 레이저 포인터 절대 눈으로 직접 쏘지 마라 그런 이야기 하거든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직접 눈에 쏘였을 때 그게 휘도가 높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mW의 우리 헬륨니온 레이저나 이런 LED 다이오드 레이저의 이 휘도가 태양광 빛에 우리가 태양광만 봐도 굉장히 눈이 아프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게 휘도 때문인데 그거의 수백 배, 한 1mW가 수백 배가 높아서 이거보다 조금 더 높은 파워의 레이저 빛을 갖다가 눈으로 직접 쏘이게 되면 실명하게 된다든지 하는데 이게 휘도가 굉장히 높다는 그런 특성 때문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특성이 이제 뭐냐면 집광성이 뛰어나다. 빛은 우리가 어렸을 때 우리 많이 하죠. 돋보기 써가지고 태양빛이 갖다가 모아가지고 여기 그림에 있습니다만 뭐 종이 태우고 뭘 태우고 하는 것들을 할 수 있는데 그거보다 레이저 빛은 집광성이 훨씬 뛰어납니다. 그래서 수와트 또는 수백 와트를 하면 그걸 갖다가 집광을 했었을 때 우리가 쇠도 자르고요. 여러분 원하는 것들을 벽돌도 자르기도 하고 그 정도로 집광성이 뛰어나기 때문에
어떤 물질을 갖다가 그 가공을 할 수 있는 그런 특징들을 합니다. 그래서 크게 보면 레이저는 이런 5가지 특성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걸 이용해 가지고 우리가 어떤 그 이용들을, 여러분 뭐 거리 측정을 한다든지 아니면 무엇을 가공을 한다든지 뭐 접합을 한다든지 하는 그런 것들을 이제 사용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레이저라는 것은 그럼 어떻게 구성이 되느냐? 레이저의 구성에 대해서 요 장표에서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 크게 레이저를 구성하고 있는 요소는 한 3가지를 갖다가 설명을 하면 됩니다. 첫 번째는 외부에서 우리가 유도를 해야 돼요. 유도 펌핑을 해야 된다고 그랬으니까 펌핑이라는 건 뭐냐면 외부에서 에너지를 가해주는 겁니다. 공급해주는 이런 펌핑한 소스가 있어야 된다. 두 번째는 어떤 그 레이저의 자체를 갖다가 발할 수 있는 물질이 존재해야 된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레이저 개인 미디엄이라고 표현을 합니다만 그걸 이등 매질이라고 그러고요. 세 번째는 이제 광학적으로 그게 빛이 나올 수 있도록 광학계, 공진기가 형성이 돼야 된다. 이 3가지로 되는데요. 그래서 펌핑하는 거의 종류에 따라 가지고 우리가 광 펌핑을 할 것이냐, 아니면 전기적으로 펌핑을 할 것이냐, 아니면 케미컬로 펌핑을 할 것이냐 나눌 수가 있고요. 그리고 레이저의 종류라고 하면 이제 그거를 결정짓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제 개인 미디엄, 2등 매질을 가지고 우리가 레이저가 무슨 레이저라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보면 여러분 이제 이상수 박사님이 아까 처음 한국에서 개발했다는 가스 레이저 같은 경우에 헬륨 네온 레이저. 여러분 보면 그게 또 그 고체의 어떤 봉을, 엔디아그란 봉을 사용했으면 엔디아그 레이저. 그 가스 레이저 중에서 엑시머라는 가스를 써가지고 발진하면 엑시머 레이저. 이렇게 종류를 나누고요. 그 공진기는 이제 빛을 갖다가 우리가 효율을 한쪽은 완전하게 100%를 맞고 한쪽은 어느 정도의 프로테지를 해서 그 반복을 한 다음에 낮은 그 반사도를 갖는 그런 쪽으로 이제 나오게 그 방향성을 갖게 해주는 그런 형태를 가지고 이제 구성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레이저가 무슨 레이저다 하는 걸 갖다가 결정짓는 이제 레이저 매터리얼은 그러면 과연 어떤 종류들이 있을 거냐? 요거에 이제 보여주고 있는데, 매질에 따라서 우리는 이제 그걸 크게 3가지 정도를 나눕니다. 거체 레이저냐, 기체 레이저냐, 아니면 뭐 이런 뭐 액체를 이용한 색소 레이저냐, 아니면 반도체 레이저, 이런 것들을 갖다 나누게 되는데, 그 매질에 따라 가지고 발생되는 그 레이저 종류는 굉장히 많이 존재를 합니다. 근데 거기서 특히 최근에 많이 사용되고 있는 레이저가 그 원적의 영역에 있는 CO2 레이저, 그리고 근적의 영역에 있는 엔디아그 레이저, 그리고 최근 들어서 이제 가시광선 영역에 있는 그린 레이저라든지 뭐 블루 레이저, 그리고 그 뭐 반도체에서 많이 쓰고 요즘 저희 OLED를 갖다가 가공한다든지 할 때 많이 쓰고 있는 엑시머 레이저, 이런 분포를 해가지고 많이 존재를 하겠는데 그 외에 여기 소개되지 않은 수많은 레이저들이 있습니다. 근데 요거는 이제 대표적으로 산업계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는 레이저들을 소개를 하고 있고요. 그런 것들이 이렇게 명칭하고 있는 것들이 매질 종류에 따라 가지고 우리가 그 레이저의 종류를 구분을 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또 하나가 레이저의 매질에 따라서 무슨 레이저를 갖다 종류를 나누기 전에 또 그 레이저를 갖다가 펌핑 방식에 따라서 또 분류를 합니다. 하나는 뭐냐면 우리가 컨티뉴어스 웨이브로 펌핑되는 소스를 CW, 컨티뉴어스 웨이브로 해가지고 펌핑을 할 거냐, 아니면 펄스로 해가지고 주는 거냐에 따라 가지고 펄스 무슨 레이저, CW 무슨 레이저, 우리가 뭐 이런 형태로 해가지고 이제 구분을 해서 불리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해서 나오는 그 레이저들을 우리가 실제 이용을 하기 위해서 광을 갖다가 이제 우리가 트레이싱 한다든지 움직여야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주로 많이 움직이게 되는 게 이 3가지 플러스 이제 XY 스테이지를 갖다 해가지고 하게 되는데, 하나는 뭐냐면 갈바노 스캐너. 그 갈바노 스캐너는 처음에 요즘 이제 레이저 마킹 반도체 이렇게 새기고 할 때 뉴스 관심 있으신 분들 본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IC 칩에 뭐가 쭉 지나가면서 그 움직이고 있는 게 이제 이런 갈바노 스캐너를 사용한대요. 하나는 뭐냐면 이게 제일 먼저 많이 적용됐던 영역에서는 레이저가 그 요즘 저희 젊으신 분들은 많이 안 가시라 생각되는데, 저희 젊었을 때는 나이트장이라는 곳이 있었습니다. 나이트장이 있는데 나이트장에 가면 레이저 쇼를 하죠. 이렇게 레이저가 굉장히 그 스캐터링을 해가지고 하는데, 그때 빔을 갖다가 움직여서 원도 그리고 별도 그리고 막 이렇게 멋지게 만드는 것들이 이 갈바노 스캐너를 이용하고요. 또 우리가 저희 놀이동산, 우리 저 아이들 데리고 가면 뭐 이 신밧드도 나타나고 하는 그런 것도 있잖아요. 그거를 레이저 쇼를 할 때 하게 되는 그런 그 트레이싱을 하는 게 이런 이제 갈바노 스캐너를 사용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사용하는 것 중에 하나가 폴리곤 스캐너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폴리곤 스캐너는 우리 주변에서 어디에서 볼 수 있냐?
어떻게 보면 제일 많이 볼 수 있을 겁니다. 그 우리가 레이저 프린터, 지금 쓰고 있는 레이저 프린터를 보면 그 굉장히 빠른 속도로 글씨를 갖다가 하고 그림도 뽑아내지 않습니까? 거기에 사용되고 있는 게 이런 폴리곤. 이 미러가 고속으로 돌면서 스캔을 해가지고 나타내서 우리가 그 프린팅을 하는 곳에 적용을 하고요. 이 외에도 굉장히 많은데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건 이 프린터, 레이저 프린터에서 이런 것들 광학계를 쓴다. 그리고 또 포커싱 광학계. 이거는 일반적으로 이제 광학계 해서 XY 스테이지가 움직이면서 뭔가를 갖다가 뭐 절단을 한다든지 웰딩을 한다든지 할 때 이런 광학계를 써가지고 이제 주로 이제 이렇게 해서 움직이고, 특히 이 광학계는 또 최근에는 3D 프린팅이라고 또 하죠. 우리 뭐 어떤 물질을 갖다가 그 뭐 이렇게 싸가지고 바로 만들어낼 때 이런 광학계들을 써가지고 진행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거는 뭐 이게 될지 모르겠네. 간단한 동영상인데 뭐 어떻게 보면 이게 이제 XY 스테이지를 사용한 전형적인 레이저 가공 방법에 XY와를 갖다가 움직이는 그런 가공 방법으로 해서 뭔가를 갖다 새겨내는 그런 걸 볼 수가 있고요. 요거가 이제 우리 마킹할 때 보십니다만 앞에서 봤던 그 갈바노 스캐너를 이용해 가지고 뭘 갖다 새겨내는 그런 가공법으로 이런 형태로 해서 이제 가공을 하게 됩니다. 요거가 이제 어떻게 보면 이렇게 폴리곤이 상당히 고속으로 돌면서 뭔가를 갖다가 새겨내는 레이저 프린터 같은 곳에서 쓰고 있는 그런 가공 방법이고요. 그리고 여기 이제 마지막으로 이것들을 이제 융합해서 사용하는 케이스가 그런 케이스가 될 것 같습니다. 예, 요거 같은 경우는 동작을 어떻게 하냐. XY 스테이지도 움직이지만 위에 이제 갈바노 스캐너가 있습니다. 그래서 갈바노 스캐너가 XY를 움직이지만 아래에 있는 XY 테이블도 같이 움직이면서 이걸 동기화해서 굉장히 고속으로 뭔가를 갖다가 생산해내는 이런 것들도 요즘은 이제 운영을 해서 사용을 하고 있고요. 갈바노 스캐너라는 거는 그 레이저를 쏘았을 때 그 약간 뭐 반사각을 조절해서 하는 거. 네, 그렇습니다. 어떻게 원형으로 움직이는 그런 축에 미러를 붙여놨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움직이면 X 한 축을 갖다가 우리가 조절할 수 있고요. 또 그 거의 수직에 가깝게 Y축을 갖다 할 수 있는 미러를 움직여서 이게 두 개를 통하게 되면 XY를 그 어떻게 보면 움직일 수가 있는 그런 걸 이제 갈바노 스캐너라고 합니다. 예, 그러면 방금 소개됐던 그런 이의 기본 원리를 갖고 있는 그런 그 레이저들이 과연 얼마나 사용되고 있냐? 못 느끼시지만 정말 많은 곳에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 뭐 국방 쪽, 뭐 건설교통, 방통신, 뭐 전자제품, 뭐 의료는 뭐 보시면 뭐 당장 뭐 치과 가셔도 그렇고 선뼈로 가셔도 사용을 하실 거고 너무나 많은 그 레이저들이 사용되고 있을 거고요. 그리고 뭐 과학 개발에서 뭐 분석 측정을 한다든지 지금 여기 이제 신소재 공학과 있으니까 신소재를 개발할 때도 뭔가를 갖다가 그 레이저를 사용해 가지고 재료를 갖다가 변경시킨다든지 할 때 지금 굉장히 많이 사용들 하고 있고요. 그리고 우주항공 쪽에 뭐 계측을 한다, 지형을 갖다가 뭐 예를 보면 우리가 달 표면에 지형이 어떻게 생겼는지 이렇게 막 하다 쓰고 하선가도 그럴 때 레이저 기술 쫙 쏴가지고 사실 계측을 합니다. 그리고 에너지 같은 경우는 핵융합을 일으킬 때 사용한다든지 할 때도 사용하고요. 그리고 산업 생산 부분에는 정말 많이 사용되는데 이 레이저가 응용 분야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사실은 소개드리고자 하는 영역은 뭐 굉장히 많이 아시니까 이 중에서도 보면 산업 생산 영역에서 최근에 우리가 볼 수 있는 이 디스플레이, 반도체, 자동차 이런 쪽에 과연 어떻게 사용되고 어떤 장비들이 사용되고 있고 어떻게 이용되고 있는지를 갖다가 소개해드리는 그런 시간으로 제가 잡겠습니다. 근데 그 외의 부분까지 소개하려고 그러면 사실은 그 레이저라는 학문이 이 지금 신소재공학과시기 때문에 강연을 안 들으셨을 텐데 원래는 이게 레이저라는 학문은 그 짧으면 한 학기, 적어도 한 1년 정도를 갖다가 그 공부를 하는 학문입니다. 그래서 뭐냐면 굉장히 그 레이저의 특성을 제가 5개를 굉장히 빨리 소개를 해드렸는데 제가 지금 강연하면서 그걸 갖다가 이해하신 분들은 천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왜 그러냐면 그 특성 하나를 보통 한 2시간 강의 정도 해가지고 저희는 공부를 했습니다. 근데
오늘 굉장히 짧은 시간에 그 원리들을 이렇게 제가 소개하고 히스토리를 소개했는데, 이게 보통은 한 학기 내지 1년 동안에 돼야 될 것을 아주 전반기에서 그냥 빨리 지금 소개를 한 거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제 소개할 것은 이 전체는 다 못하고 이 산업생산 쪽에서 그러면 어떻게 사용되고 있느냐를 소개해 드리는 걸로 제가 오늘. 이게 주 분야가 기계과나 전자과라고 봐야 되나요? 기계과라고 봐야 되나요? 그렇진 않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기 물리? 네, 그렇죠. 사실 도 되게 중요한데 왜 이게 안 하는지. 그러니까 레이저를 공부를 많이 하는 그런 학과는 사실 물리학과가 많이 하죠. 근데 사실 예국 같은 경우는 전기공학과가 레이저를 많이 합니다. 시스템을 갖다가 만들고 또 하는 그런 거기 때문에. 근데 저는 이제 전자공학과를 졸업을 했는데, 저를 가르쳤던 선생님이 그 전기공학 쪽에서 미국에서 공부를 해오셔서 전자공학과 교수직으로 오셔서 저희는 전자공학과에 레이저 학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저는 그 레이저를 공부하게 됐고요. 그런 것들 때문에 이렇게 진행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산업 영역에서 저희가 레이저를 갖다가 이용을 할 때 레이저를 어디에 적용을 해야 되겠다. 그러면 이제 뭐 소재하시니까 워낙 그런 거 따지겠습니다만, 이 재료 쪽에 우리가 레이저를 적용할 때도 먼저 이제 그걸 따집니다. 왜 먼저? 매터리얼의 특성. 우리가 빛을 쏘였는데 그 매터리얼이 그 빛에 대해서, 그 레이저에 대해서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을까? 크게 세 가지를 우리가 나누는데, 하나는 뭐냐면 흡수하는 특성, 또 하나는 투과하는 특성, 하나는 반사하는 특성. 이 물질들이 어떤 건가를 갖고 해서 저희들이 하는데, 메탈 같은 경우는 우리가 요걸 하죠. 그래서 여기 보면 알루미늄, 뭐 금, 뭐 몰리브덴, 뭐 스테인리스, 굉장히 뭐 철, 뭐 이런 굉장히 많은 종류가 있는데, 이 매터리얼마다 자기가 흡수를 갖는 파장에 대해서, 이쪽은 이제 레이저 파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쪽은 흡수도인데, 레이저의 파장에 대해서 흡수하고 있는 그 매터리얼마다의 특성이 다 다릅니다. 근데 레이저로 뭔가를 가공을 하려고 할 때는 흡수 특성이 좋아야 가공이 잘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물질을 갖다가 가공을 할 때 어떤 레이저를 선택해서 할 거냐 할 때 이런 그 물질의 그 빛의 파장에 대한 그 흡수라든지 이런 특성을 먼저 저희가 분석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예를 보면 폴리머라든지 유리라든지 이런 그 특성의 물질이 있었을 때는 또 보면 흡수도도 중요하지만 트랜스미션 특성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투과를 어떻게 할 거냐, 얼마나 뭐 이런 특성에 따라 가지고 이제 레이저를 이 웨이브랭스에 따라 가지고 우리가 선택을 해서 우리가 어떤 걸 갖다가 응용을 할 때 어떤 파장에 어떤 종류의 레이저를 갖다가 사용해 가지고 게 효율적이겠다는 걸 다 먼저 해가지고 이제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프로세싱을 할 때 원하는 빛을 어떤 파장의 레이저를 해가지고 우리가 가공을 하게 되는데요. 레이저는 크게 가공을 할 때 메커니즘이 두 가지 메커니즘을 주로 많이 사용합니다. 하나는 뭐냐면 서머 이펙트를 사용하는 가공. 그러니까 열이 굉장히 그 초점에 작은 빛으로 모여 있는 그 강한 그 열적인 현상을 사용해 가지고 뭔가를 갖다 가공하는 것. 예를 보면 뭐 철판을 자른다든지 뭔가를 자르는 그런 특성을 할 때 이런 서머 이펙트. 근데 이 서머 이펙트는 어디에서 강해지냐? 파장이 길수록 장파장의 레이저, 그러니까 IR 원적의 영역으로 갈수록 이 서머 이펙트가 강해지고요. 또 이제 그 레이저를 이용할 때는 우리가 포토케미컬 이펙트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광학 특성을 이용합니다. 광학 특성은 뭐냐면 파장이 짧은 레이저. 여러분 이제 UV 자외광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가면 갈수록 그 포토케미컬 이펙트를 사용해 가지고 하는데, 포토케미컬 이펙트를 사용해 가지고 우리가 가공을 하게 되면 이제 뭘 하냐? 소재로 보면 소재를 갖다가 구성하고 있는 원자와 분자의 그 고리를, 연결고리를 광학 반응으로 해가지고 자르는 그런 방식으로 해가지고 뭔가를 갖다가 가공을 해내는 그런 특성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특성이 뭐냐? 요거 같은 경우는 굉장히 아주 깨끗한 단면을 갖는 그 가공들을 할 수가 있을 거고요. 요거는 좀 그 단면이라든지 이런 열적인 현상은 강하지만 굉장히 빠른 속도로 뭐 철판을 자른다든지 하는 이런 쪽에 사용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것도 보시면 알겠지만 레이저는 일반적으로 파장이 짧아지면 짧아질수록 고가가 된다. 굉장히 비싼 가격이 되고요. 파장이 길면 길수록 가격도 이제 싸다라는 그런 특징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요게 이제 우리가 그러면 파장만의 특성이 아니고 요거는 또 하나가 뭘 보여주고 있냐면, 매터리얼을 프로세싱 할 때 우리가
레이저가 갖고 있는 고유한 파장의 것도 굉장히 어떤 물질을 갖다 가공을 할 때 영향을 주지만 최근에 들어서 이제 레이저의 펄스폭, 펄스 위스가 무엇이냐에 따라 가지고도 가공의 특성을 갖다가 결정짓습니다. 그래서 뭐냐면 CW는 이제 아까 컨티뉴어스 웨이브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나노세컨을 갖는 펄스폭. 나노세컨은 뭐 잘 아시겠습니다만 10의 마이너스 9승초입니다. 그 정도의 레이저를 갖고 어떤 한 메테리얼, 또 동일한 메테리얼을 우리가 가공했을 때 이 그림들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요거 같은 경우는 피코세컨 레이저, 10의 마이너스 12승초입니다. 펜토세컨 레이저 최근에 굉장히 많이 사용하는데 10의 마이너스 15승초입니다. 그래서 이런 그 아주 숏펄스의 레이저를 사용했었을 때 레이저에서 우리가 얻고자 할 때 제일 나타나는 게 이제 해즈라고 그러는데요. 히트 어펙티드 존을 갖다가 최소화해서 단면을 갖다가 깨끗이 가공하는 그런 것들을 얻는 게 좋은데 그걸 갖다가 이렇게 숏펄스 레이저로 사용했을 때 깨끗한 단면을 얻을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진다라는 것들을 갖다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먼저 그러면 그 산업계 분야를 제가 소개를 한다고 그랬는데 그 앞에 이제 소개됐던 그런 특성들을 가지고 디스플레이 영역에서 어떻게 그런 그 레이저들이 지금 사용이 되고 있는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요 지금 저 두 표는 전체 우리가 플렉시블 올레드를 만드는 전체 공정도입니다. 공정도가 이렇게 해가지고 쭉 이제 이렇게 흘러가서 이제 구성을 하게 되는데요. 여기에 보면 이제 몇 가지가 있는데 여기에 보면 이제 LTPS. 여기 이제 뭐냐면 로 템퍼레이처 폴리실리콘. 그러니까 아모포스 하된 실리콘을 폴리실리콘으로 만드는 그런 공정을 하기 위해서 레이저를 사용하는 그런 공정이 있을 거고요. 그리고 또 여기에 가면 레이저 리프트옵이라고 해가지고 이 플렉시블을 또 이 보면 기판을 우리가 디스플레이로 만들기가 어려우니까 리지드한 글라스 위에 플렉시블 디스플레이를 만들었다가 나중에 안전하게 손상 없이 유리만 떼어내는 그런 공정을 할 때도 이렇게 사용되는데 뭐 굉장히 많은 공정이 들어간다. 그래서 이런 공정 중에 레이저가 들어가는 게 굉장히 많다라는 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제가 이걸 한번 보여드렸고요. 그러면 앞에 보여드렸던 아모포스 실리콘을 LTPS 폴리실리콘 상태로 이렇게 바꿔주기 위해 가지고 우리가 이제 그 레이저를 사용하게 되는데 이때 이제 엑스몰 레이저라는 걸 사용합니다. 엑스몰 레이저를 사용을 해가지고 근데 왜 이걸 해주냐? 우리가 디스플레이를 사용하다 보면 우리가 반응 속도가 굉장히 빨라야 됩니다. 그러려고 그러면 전자 이동도를 굉장히 빠르게 개선시켜주는 게 굉장히 필요하거든요. 소재를 하시니까 그런 것들을 굉장히 잘 아시라고 예상을 하는데요. 그래서 아모포스 상태의 물질보다 폴리 상태가 한 그 100배 정도 그 전자 이동도가 높아집니다. 그래서 그 전자 이동도를 높은 그런 매테리얼로 변형시켜주기 위해서 이 엑스몰 레이저라는 걸 사용해가지고 이 아모포스 실리콘에 빛을 그 308나노미터인 제논 클로라이드 레이저를 사용해가지고 해주게 되면 폴리실리콘 상태로 이렇게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로 해가지고 해주는 공정을 통해 가지고 전자 이동도를 올려준다. 그래서 이런 다음에 우리가 TFT를 형성하면 그 LCD라든지 이런 것보다 OLED에서 굉장히 빠른 그 응답 속도를 갖는 그런 디스플레이를 만들 수가 있다. 이럴 때 우리가 레이저를 사용해가지고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때 사용하는 그 레이저 ELA 장비 실제 현재 사용되고 있는 그런 근데 굉장히 거대합니다. 네. 온도가 얼마나? 온도는 거의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LTPS라고 그러잖아요. 이 공정 자체가 로우 템퍼레이처여서 그 100도 뭐 이런 정도 굉장히 낮은 온도에서 형성돼요. 그래서 요거를 하기 위해 가지고 이제 사용되는 그런 시스템인데 거의 보면 자체는 1000도까지 올라가지 않아요? 충분히 올라갈 수 짧은 있습니다. 시간 동안에 그렇습니다. 예, 올라가서 맞습니다. 전체 공정 온도가 그렇습니다. 예. 플라스틱 기판이 예, 지나는 그렇습니다. 거지. 재료 자체는 1000도까지 올라가서 멜팅돼서 결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레이저라는 게 그냥 특징이 굉장히 아주 짧은 시간에 이르기 때문에 그 순간적으로 거기에 닿는 온도는 굉장히 올라갑니다. 근데 전체적인 이 온도를 보면 그렇게 높은 온도는 아니에요. 그래서 요런데 사실 이 시스템 사이즈가 아마 지금 제가 강의를 하고 있는 이 방 사이즈 정도 되는 굉장히 거대한 그런 사이즈고요. 대략 우리는 이 보면 장비를 만드는 입장에서 제일 관심 있는 게 이런 장비가 얼마일 거냐가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한국 회사가 이걸 제일 잘 만들고 있습니다. 뭐 소개를 하면 그 이유는 뭐냐면 지금 OLED를 전 세계에서 가장 잘 만드는 그 회사가 있는 것이 한국입니다. 여러분 잘 알고 계시는 그 S사 그리고 L사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아무래도 시장이 거기 있다 보니까 요 시스템도 한국에 있는 회사가 지금 제작. 처음에는 일본에 있는 회사가 제일 잘 만들었습니다. 일본에 있는 회사가 제일 잘 만들었는데 최근 이렇게 형국을 보면 일본의 디스플레이 회사들이 다 없어져 버렸죠. 우리 뭐 아시는 뭐 소원
소우머라고 했던 회사가 있었고, 뭐 파나모 했던 회사도 있고, 그 회사들 다 망해가지고요. 지금은 이제 하다 보니까 시장이 우리 한국에 있는 S사라든지 L사라든지 이런 데가 앞서다 보니까 이 레이저도 한국에 있는 회사가 지금 제일 잘 만들죠. 근데 요런 살비에 지금 최근의 가격은 한 시스템당 한 300억에서 한 400억 정도 하는 그런 규모의 그런 시스템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그 OLED를 만들기 위해서 그 레이저가 사용되는 영역 중에 하나가 이제 FMM이라고 그럽니다만 하이메탈 마스크라고 그러거든요. 그게 뭐냐면 디스플레이는 RGB로 형성되죠. 레드, 그린, 블루. 이 세 색상의 이 빛을 내줄 수 있는 어떤 매터리얼을 갖다가 이 플라스틱 기판에 이렇게 증착을 해줘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 증착을 해주기 위해서는 마스크가 존재합니다. 근데 그때 사용하는 게 이제 메탈 마스크를, 아주 정교한 메탈 마스크를 사용한다고 해가지고 이제 하이메탈 마스크라고 그러는데요. 이것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여기에 이제 이 색깔을 낼 수 있는 어떤 OLED 물질을 갖다가 증착을 합니다. 그랬을 때 근데 우리가 해상도가 높다, 해상도가 높은 그런 그 디스플레이다 그러면 1인치당 얼마나 픽셀이 많이 들어가느냐로 형성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옛날에 레티나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 우리 그 LCD로 애플이 처음에 스마트폰 만들었던 그런 디스플레이는 130 ppm 정도를 갖다가 했는데 최근에는 OLED를 하다 보니까 300 ppm 정도를 갖다가 사용을 지금 핸드폰들이 하고 있고요. 더 높은 해상도를 위해서 최근에 500에서 800 ppm. 그런데 이제 앞으로 이제 보면 AR 디스플레이 뭐 이런 것들이 사용되고 VR 디스플레이, VR 같은 경우에 원활하게 동작을 하려고 그러면 1500 ppm 정도가, 인치당 1500 픽셀 정도가 들어가는 그런 해상도가 필요하고요. AR 같은 경우는 2000이 넘는 그런 2000 ppm 이상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어떻게 보면 작은 이 메탈에 이렇게 이 구멍을 갖다가 형성을 하는 것들을 하는데, 요럴 때 이제 우리가 펜토세컨 레이저라든지 이런 걸 사용해 가지고 지금 현재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구멍을 파는 건가요? 메탈에 홀을 파는. 홀을 파는 거예요. 예, 근데 홀도 그냥 단순한 형상을 하는 게 아니라 테퍼 앵글을 조절을 합니다. 이게 그럼 증착을 할 때 증착 물질이 잘 될 수 있도록 앵글도 이렇게 조절을 하면서 아주 정교한 이런 사각형들을 갖다가 파주는 걸 하고 있습니다. 레이저를 쏘면 메탈이 홀이 생기나요? 아니면 그것도 엣징 같은 거 있나요? 이 형상을 그립니다. 아, 빔을 작게 해가지고. 네. 픽셀 사이즈가 어디까지 정해질 수 있죠, 지금? 지금 현재 한국에 있는 그 회사가 도전을 하고 있는 게 그 애플로부터 요청을 받아가지고 최근에 이걸 진행하고 있다고 한 게 한 2000 ppm 정도를 갖다가 지금 그게 이제 보면 AR용을 위해서 그 AR용에 제 계산 해봐야 됩니다. 1인치당 2000을 해보면 사이즈가 나오게 될 때는 굉장히 작은 그런 사이즈가 있거든요. 네, 네. 와, 그리고 이제 또 하나가 아까 이 플렉시블 디스플레이에서 플렉시블 디스플레이는 이제 뭐냐면 우리가 플라스틱 같은 이렇게 굉장히 낭창낭창한 그런 기판의 디스플레이를 만들어 놓은 거 아닙니까? 근데 낭창낭창한 상태에서는 그러니까 그 디스플레이를 만들기 위한 작업을 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뭘 하냐면 아래에 처음에 리지드한 글라스를 사용을 해요. 리지드한 글라스 위에 폴리미드를 깔고 거기에다가 이제 디스플레이를 내기 위해서 TFT하고 뭐하고 하는 공정들을 한 다음에 디스플레이를 다 만들거든요. 근데 유리가 붙어 있잖아요. 유리를 떼내야 됩니다. 근데 유리를 떼내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디스플레이가 손상 없이 깔끔하게 이렇게 떼내야 될 텐데, 그때 이제 사용하는 게 이제 레이저 리프트업이라는 기술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희생층을 갖다가 이제 글라스에 희생층을 깔고 그 다음에 플렉시블 디스플레이를 다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레이저를 쏘아가지고 이 희생층만 딱 떨어지게 하는 이 디스플레이 자체는 빛이 전혀 레이저에 의해서 손상을 안 입고 떨어뜨리게 하는 그런 기술. 이때도 보면 굉장히 여기 희생층에만 빛이 딱 투과되는. 여러분 이거 한 비교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532나노로 IR 같은 경우를 사용을 해가지고 빛을 갖다가 쏘이면 여기에 만들어져 있는 디스플레이 소자가 다 파괴되겠죠. 네, 그래서 뭐냐면 특정한 어떤 그 파장을, 흡수도가 굉장히 높은 이 희생층에 2층에서 전부 다 흡수를 할 수 있는, 그래서 이 디스플레이는 빛이 전파가 안 되는 그런 특성을 갖는 그런 빛을 사용을 해가지고
요걸 갖다 떨어뜨리는 그런 작업을 하고 있는 게 이제 레이저 립톱이라는 그런 시스템이 될 것 같습니다. 요것도 보면 이제 디스플레이 라이트 때문에 굉장히 좀 거대한 그런 시스템이고요. 그 외에 이제 디스플레이를 다 만들어 놓으면 우리가 큰 형태로 만들어 놓죠. 근데 우리가 보면 사용하고 있는 그런 이제 핸드폰은 사이즈가 작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거를 갖다가 이제 또 만들어 놓은 디스플레이들을 손상 없이 잘 잘라야 되죠. 그거를 하기 위해서도 굉장히 특수한 기술들이 필요한데요. 예를 들면 메커니컬하게 자른다든지 이런 방법으로 자를 수가 없습니다. 그때 이제 사용하는 게 특수한 거기에 맞는 그런 레이저들을 선택을 해서 자르는 것들. 그래서 이걸 갖다가 셀 커팅이나 모듈 커팅이라고 해서 하는 그런 공정들을 통해 가지고 저희 또 하고 있고. 그 아까 전에 LTPS도 308 엑시머 썼던 것 같고 네. 레이저 리프트 오프도 308 엑시머 쓰는데 네. 장비가 같은 거 쓰면 되나요? 또 사나요? 300만 어. 300억짜리를 2개 쓰나요? 그러지 않고요. 굉장히 좋으신 질문입니다. ELA 설비와 이 레이저 립톱 설비의 가격 분포를 보면 제가 보기에는 거의 한 10대 1에서 한 10배 정도 이런 차이 나는, 똑같은 레이저를 쓰더라도 차이가 날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ELA에서 필요로 하는 스테빌러티라든지 이런 레이저의 특성과 똑같은 그런 그 파장의 레이저라도 LLO 공정을 위해서 쓰기 위한 똑같은 레이저의 그 가격 분포는 틀립니다. 광학적인 시스템도 그렇고 그런 것들 때문에 사실 시스템 금액 차이는 예를 보면 ELA 장비가 아까 보면 한 400억 정도 했다. 그러면 LLO 설비 같은 경우는 한 50억 정도 한다고 생각하시면 같은 레이저를 쓰더라도 굉장히 샤프하신 그런 질문이에요. 예, 방금 이제 이런 것들이 저희 셀 커팅을 하기 위해서 실제 디스플레이 라인에서 사용되고 있는 그런 장비들인데 굉장히 거대한, 왜 그러냐면 디스플레이 자체 원장이 요즘 8.5G 10매지 이러지 않습니까? 굉장히 큰 걸 가공하기 때문에 굉장히 큰 사이즈로 운영이 되고요. 그리고 또 최근에는 또 뭐까지 하냐면 디스플레이 핸드폰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있는 분들은 또 UDC라는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들으실 거예요. 이게 언더 디스플레이 카메라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뭐냐면 지금 보면 이제 우리 핸드폰을 보면 카메라를 내기 위해서 애플 같은 경우는 노치 타입, 아니면 삼성 같은 경우는 동그란 구멍이 이렇게 앞에 이렇게 디스플레이 구멍이 뚫려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 카메라는 있는데 카메라가 홀도 없고 노치형으로도 없는데 카메라 동작을 하는, 그걸 하기 위해서 하는 게 뭐냐면 언더 디스플레이 카메라. 이것도 뭐냐면 레이저로 그 내부에서 뭔가를 디스플레이를 처리를 해서 이게 가능하게 만드는 그런 기술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레이저를 디스플레이를 다 만들어 놨어요. 다 만들어 놨는데 간혹 가다 보면 이제 픽셀에서 뭔가 좀 이상 동작을 하는 것들이 존재를 합니다. 근데 100인치, 예를 보면 65인치 이런 텔레비전을 만들었는데 정말 많은 화소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 화소 중에서 뭔가가 문제가 있는 것들이 존재할 수가 있죠. 근데 그 전 공정에서 합니다. 그런 것들이 나타났었을 때 이제 뭘로 하냐면 레이저로 그 픽셀만을 어떻게 보면 처리를 해가지고 디스플레이에 살리게 되는데, 이제 그걸 하기 위해서 이제 레이저 리페어 시스템이라는 게 또 필요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OLED 디스플레이 하나를 만들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어떻게 보면 시스템들이 필요하다라는 걸 볼 수가 있고요. 구체적으로 혹시 어떤 힐링 프로세스가 있는 건가요? 리페어가 안 나오는 게 리페어는 죽이나요? 아니면 네. 살리나요? 리페어는 사실 제가 굉장히 쉽게 하고 빨리 넘어가려고 시간이 앞에서 까먹어서, 근데 리페어도 종류가 살리는 게 있고요, 죽이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회로를 우리가 다 만들고 나다 보면 뭐라 하냐면 쇼트된 상태가 있을 수가 있고 오픈된 그런 형태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근데 만약에 우리가 이어져 있어야 되는데 이어져 있지 않다 그러면 그걸 갖다가 우리가 레이저로 거기에 어떤 그 분위기를 주면서 그 메탈의 분위기를 주면서 계속해서 레이저로 쏘여주면 오픈되어 있던 그 금속 배선이 금속 배선으로 그 주위 공간 때문에 이렇게 이어지는 거죠. 그건 어떻게 보면 이제 살린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또 어떤 경우에는 오픈이 떨어져 있어야 되는데 연결이 되어 있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안 하면 그때는 뭐냐면 레이저로 잘라주는, 커트해주는 이런 것들이 다 처리를 합니다. 예, 그리고 이제 다 만들고 나면 최근에 또 이제 폴더블을 하다 보니까 이제 PI를 쓰지 않고 UTG라는 것을 쓰죠. 울트라 싱글레스라고 그래가지고 우리 보면 이제 사실 처음에는
디스플레이 위에 우리 지금 이제 폴더블, 지금 여기다 폴더블을 안 쓰고 계시니까 느낌 지금 없으시죠? 예, 폴더블을 쓰시는 분들은 초창기에 나왔던 그런 폴더블 폰은 PI를 쓰다 보니까 이 감촉이라든지 이런 게 좋지 않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다시 이제 유리 감촉을 가지게 했는데, 유리를 갖다가 접히려고 하다 보니까 그러면 뭐 해야 돼? 얇게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뭐 30 마이크로미터에 굉장히 어떻게 보면 접혀줄 수 있는 그런 글라스를 만든 건데, 그런 걸 갖다가 이제 UTG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 UTG를 잘 형성을 하기 위해서도 레이저로 해가지고 자르는 그런 것들 갖다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뭐 이건 저 기업 비밀이긴 합니다만, 이게 저 보시는 거를 빨리 이거 눈 감아버리시면 됩니다. 이게 그 현재 지금 L 뭐 디스플레이라는 회사에서 실제 그 핸드폰을 워치서부터 핸드폰을 갖다가 쭉 해가는데, 이제 시기적으로 바뀌어가지고 이게 폴더블까지 하는 그런 전체 공정들을 보여주고 있고요. 이 전체 공정도를 보여주고 있는데, 이런 거에서 계속해서 폴더블까지 가기에 이 노란색으로 보여주고 있는 게 레이저가 사용되는 공정입니다. 여기 보면 굉장히 많은 공정, 레이저 공정들이 핸드폰 하나 만들 때도 많아지는구나 하는 걸 이해하시라고 제가 한번 좀 몰래 가져와 봤습니다. 요거는 우리 학과도 해야 돼. 예, 그래서 요건 이제 디스플레이 말고 이제 잠깐 또 시간이 시간은 충분히 하시면 됩니다. 예. 그 반도체 쪽에서는 그러면 얼마나 레이저가 이용이 되고 있을 거냐? 그 여기 이제 반도체 쪽 프로세싱에서 실제 사용되고 있는 그런 레이저 응용들을 갖다가 이 보면 앞쪽에는 프로세싱에 어떤 거냐, 뭘 하기 위해서 쓰느냐. 근데 실질적으로 이제 쓰이고 있는 시스템들은 이렇게 많은 그런 시스템들이 실제 반도체 공정에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걸 갖다가 반도체 공정에서 레이저를 사용했었을 때 어떤 그런 베니핏이 있을 거냐라는 걸 갖다가 보여주고 있는 그런 자료인데요. 일단 굉장히 일드가 높다. 레이저를 사용하면 굉장히 일드를 올릴 수가 있고, 최근에 친환경 그럽니다만, 레이저 가공의 굉장히 큰 특징이 어떻게 보면 언컨택 방식이기 때문에 친환경적인 그런 요소로 가공을 할 수가 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잘 선택을 하면 가격적으로도 굉장히 공정이 싸게 만들 수 있다. 이런 큰 특징들을 찾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건 생략을 하죠. 그래서 실제 보면 지금 현재 그 레이저 시장들에서 그 2016년도부터 2022년까지를 뭐 예측한, 물론 제가 만든 데이터는 아니고, 그 요리라는 아주 권위 있는 그런 그 시장 조사 업체에서 한 레이저 종류별로 해가지고 레이저 시장이 사용되고 있는 그런 확대되고 있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고요. 근데 여기 보시면 특히 큰 특징이 이런 그 femtosecon이라든지 picosecon을 이용한 이런 레이저 시장 전체가 전반적으로 계속해서 성장을 하지만, 특히 신규한 그런 레이저를 쓰는 그런 그 시장들이 굉장히 많이 발굴이 되고 있고 시장이 커져가고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자료입니다. 요거는 제가 그 발진기를 전 세계에서 만들고 있는 나라들을 갖다가 보여주고 있는데요. 보시면 그래도 굉장히 자연스럽게 한국에 한 회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그 레이저는 보면 굉장히 많이 소스를 만들고 있는 회사는 미국, 그리고 유럽 쪽, 그리고 중국, 이 지금 세 나라가 굉장히 활성화가 많이 되고 있고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사실은 이오 테크닉스라는 회사가 하나가 이제 만드는데, 사실 레이저 발진기 자체를 외부에 파는 것보다는 본인들이 파는 그런 장비에 쓰기 위해 가지고 레이저를 갖다가 만드는 그런 정도가 이루어지고 있고요. 사실 아직까지도 요건 제 보여드리는 게 뭐냐면, 펀드멘탈이 어떻게 보면 레이저 소스를 만드는 게 펀드멘탈일 수 있습니다. 레이저 이 기술에 있어서는. 근데 그 기술에 있어서는 한국이 굉장히 시장도 좋고 사실 많은 그런 노력들이 진행되지 않고 있다는 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제가 아까 전에 400억짜리 ELA 장비에서 예. 엑시머 소스의 포션은 얼마라고 보세요? 엑시머 소스가 50% 이상 차지하신다고. 그러니까 엑시머 소스뿐만이 아니라 그 사실 한 덩어리로 보는데요. 레이저와 광학계 그거를 한 회사에서 공급합니다. 독일에 있는, 그러니까 본사는 미국에 있지만 독일에 있는 회사 쪽으로부터 공급을 받는데, 400억 중에서 레이저 옵틱이 갖는 그 프로티지가 한 300억 정도 차지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요거는 이제 레이저 소스가 아닌 레이저 장비를 만드는 그런 회사들. 그걸 갖다가 이렇게 분포를 받더니, 그래도 조금 이제 한국이 조금 늘어나면서 사실 요거보다 훨씬 많습니다. 근데 해외에서 이렇게 분포를 했었을 때는 이런 형태로 하는데,
아직까지도 예, 저희가 굉장히 많이 이렇게 증가를 하고 있지만 전 세계적으로 비하면 한국이 그래도 아직 좀 많이 약하다. 근데 전체적으로 보면 이걸 보면서 느끼는 게 한국이 그래도 레이저 기술의 세계 랭킹으로 따지면 한 8대 나라에는 들어갈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그런 저희가 이걸 보면서 판단을 해봅니다. 예. 그래서 요 그림은 제가 일부러 한번 좀 보여드린 건데 우리 저 참석하고 계시는 이건지 교수님께서 한 400억 정도 되는 ELA 장비를 가지고 굉장히 놀라 그런 모습을 보이셨는데 요 이제 반도체에 지금 쓰이고 있는 이 EUV 설비죠. EUV 설비인데 요 설비는 전 세계적으로 한 회사만 만들 수 있습니다. 큰 나라 아니죠. 네덜란드에 있는 그 ASML이라는 요 회사가 요 설비를 해서 리소그래피를 만들거든요. 근데 그 교수님께서 상당히 그 금액을 잘 아시는데, 예, 요 설비가 최근에 신 개념으로 좀 나옵니다. 현재 2천억에서 한 3천억 정도의 한 대당 판매를 하는데, 요 설비는 이번에 이제 이 렌즈 크기를 키우면서 4천억이 넘는 거예요. 한 시스템당. 한 시스템에 한 4천억에서 4,500억 정도 되고요. 요 시스템은 이거 쉽게 이야기해서 뭐 어떤 비교를 하시면 되냐면 우리가 자동차 타고 다니는데 자동차 타고 다니시는 게 뭐 지금 1억짜리 타고 다니시나요? 아니면 5천만 원짜리? 5천만 원짜리 현대자동차에서 5천만 원짜리를 판다. 그럼 대략 한 4,500억이면 몇 대 팔아야 되겠습니까 이게? 그 대수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뭐냐면 이 ASML이라는 회사가 1년에 만들 수 있는 캐퍼를 한 100대 이하로 해요. 근데 요 장비를 사려고 줄을 선 회사들은 예를 보면 한국에 있는 S사, H사, 그리고 우리 미국에 있는 I사, 뭐 굉장히 많죠. AMD, 뭐 대만에 있는 요즘 반도체 제일 잘 나가는 TSMC, 뭐 기타 등등 많은데 그 회사들이 돈을 미리 줘도 줄을 서서 해야 되는. 우리가 보면 슈퍼갑보다 센 우리라고 그러죠. 그래서 그런 회사가 되는데 굉장히 어떻게 보면 레이저를 하는 입장에서 굉장히 자존심 같은 그런 회사인데 참 어떻게 보면 대단한 그런 시스템을 하는데 최근에 한 4,500억 정도까지 이렇게 금액이 올라가는 그런 시스템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 구성이 이렇게 되어 있고요. 요건 뭐냐면 그래서 이 시스템은 사실 처음에는 몇 년 전까지는 세계적으로 할 수 있는 곳이 한 3군데가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요건 리소그래피, 노광 설비라고 제가 그러죠. 반도체에 우리가 웨이퍼의 패턴을, 정밀한 패턴을 그려주기 위해서 쓰는 그런 설비인데, 요 설비를 하기 위해서는 제일 큰 기술이 필요한 게 광학 기술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근데 이 반도체 노광 기술에 쓸 수 있는 광학계를 만들 수 있는 그런 회사가 전 세계에서 한 3군데 정도 됐던 것 같습니다. 유럽에 있는 칼자이스라는 회사, 그리고 일본에 있는 캐논, 또 하나가 일본에 있는 니콘. 그래서 엑시머 레이저를 써가지고 우리가 뭐 I라인이니 뭐 G라인이니 뭐 여러 개 해가지고 만들어서 엑시머를 써가지고 했던 그런 리소그래피 설비까지는 사실은 그 회사들이 다 할 수 있었습니다. 캐논이나 니콘이나 ASML도 다 할 수가 있었는데 최근에 이제 우리가 EUV라고 그럽니다. 이게 16.5나노, 이게 10나노대 이 파장을 갖는 익스트림 울트라바이올렛이라고 그러거든요. 요거를 하다 보니까 이 소스를 지금 만들 수 있는 게 이제 세계적으로 한 군데밖에 안 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광학계도 할 수 있는 게 이제는 칼자이스 정도 하나밖에 안 되는 그런 상태가 됐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 예전에 우리가 UV 레이저를 썼을 때는 광학계가 투과형 광학계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투과를 할 수가 있었는데 EUV로 가면서 굉장히 큰 특징은 이제 EUV로 가면 어떤 광학계 투과를 하지 않습니다. 반사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반사형 광학계로 해가지고 다 만드는 기술이 여기에 적용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제 탈추정을 할 수가 없는, 따라갈 수 없는 기술을 가진 그런 회사로 됐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제가 이번 달에 ASML이 이익 구조,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가 4,500억짜리 장비를 뭐 다 4,500은 아니겠습니다. 만약에 4,500짜리를 100대를 판다, 그럼 그 회사가 45조 정도를 파는 거죠. 근데 그 회사 이익 구조를 봤더니 인건비, 기타 등등 뭐 다 하고 나서 50%가 넘는 이익 구조를 갖는다고 지금 나오고 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회사가 돼 있습니다. 여기 이게 뭐냐면 이제
EUV에 들어가는 광학계를 만드는 이제 자이스라는 회사가 거기에 들어가는 이제 광학계를 코팅을 하는, 증착하는 그런 이 중차 그 렌즈가 좀 올라가면 안 돼. 이 안에 이제 엄청난 너무 올라가서 좀 말하기도 애매할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요런 걸 보면서 규모를 갖다가 저게 지금 광학계예요. 아니 이 안에 이제 광학계를 이렇게 올라가는 거 말씀하시는 거죠? 왜냐면 오버가 걸리면 전자 떨어지니까 서서히 떨어지는 건 이해가 하는데 더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 이제 뭐 이런 식으로 해서 EUV는 여러 개 이제 그래서 뭐냐면 이거요? 그러니까 레이저가 레이저 확실치 않으니까 끝에 가서 이제 성능이 비슷해지죠. 성능을 해도 이게 끝에를 보면 네, 됐습니다. 그 레이저에 의해서는 이제 EUV는 나오지 않기 때문에 그 CO2 레이저를 사용해 가지고 어떤 타겟에 레이저로 때립니다. 그러면 이 타겟에서 맞으면서 이제 여러 파장의 빛이 나오는데 그때 우리가 필요로 하는 그 빛을 모아서 지금 현재는 뭐 수백 와트 되는 그런 규모의 EUV를 만들어서 이걸 이용해 가지고 이제 이렇게 그 반사형의 광학계를 통해 가지고 이 노광을 해내는 그런 시스템으로 만들어져 있고요. 이 아래의 그림을 보시면 그런 형태로 이렇게 타겟으로 맞으면 빛이 이렇게 나가는 형태고 여기 이제 그 반사형 광학계야 방금 미러 형성이 되는 이렇게 시스템은 워낙 그 거대하기 때문에 사람이 들고 다니지 못해서 이렇게 해서 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이 시스템이 굉장히 고가의 장비로 팔리고 있다. 사고 싶을 때 마음대로 못 산다. 우리가 오더를 내면 보통 한 2년 내지 3년은 쉽게 기다리는 그런 시스템으로 돼 있는 그런 현실입니다. 네, 그리고 반도체에서 이제 또 그 특성 중에 하나를 제가 또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하나 보였는데 최근에는 보면 이제 뭐냐면 반도체를 집적화를 많이 만들었는데 만드는 걸 갖다 옆으로는 이렇게 하다 보면 Q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자꾸 이제 뭘 하게 되냐면 쌓습니다. 우리 이 뭐를 갖다가 웨이퍼를 갖다가 그러면 웨이퍼를 쌓으려고 그러면 두께가 또 이 두꺼워지면 많이 못 쌓죠.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얇은 이렇게 씬 웨이퍼 상태로 만들고요. 요거를 계속해서 쌓아 올려 가지고 이제 만드는데 요걸 우리 이 잠실에 있는 이 롯데 그 빌딩이 한 100 몇 층 됩니까? 요즘 요걸 쌓는 걸 지금 삼성이라는 이런 데가 뭐 124층, 뭐 100층이 넘는 그런 정도로 지금 쌓아가지고 특성을 만들어서 아주 작고 씬하게 만드는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하는데 그때 사용하는 그 공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웨이퍼를 갖다가 홀을 뚫고 공정하고 임시로 붙였다가 또 떼고 붙였다 떼고 붙였다 떼고를 갖다가 124층이면 124분을 해야 됩니다. 그때 이제 하는 게 뭐냐면 TBDB 장비라고 우리가 그러는데요. 템포러리 본딩, 디본딩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임시로 붙였다가 뗐다. 근데 이때 디본딩을 할 때 레이저를 쏴가지고 떼는 그런 역할들을 할 때 또 사용을 하고요. 예, 뭐 요건 또 최근에 이제 기술 중에 반도체 칩을 갖다가 계속해서 이렇게 만들었는데 이제는 어느 정도 한계가 집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우리 반도체를 배우신 분들은 무어스로라는 걸 들어보신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무어라는 사람이 뭘 했냐면 24개월마다 반도체 집적도는 2배가 된다 라고 했죠. 근데 지금 삼성에서 계속해서 하다 보니까 이제 그 무어의 법칙이 이제는 성립이 되지 않는다는 정도까지 집적화가 많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웨이퍼에서 뭔가를 갖다가 미세하고 작게 만들고 하는 것들이 이제는 어느 정도 한계가 왔다라고 느끼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그 부분을 갖다가 이제 커버를 해야 되는 게 또 뭘 거냐라고 최근에 이슈화가 많이 되고 있는 게 뭐냐면 이제 이렇게 패키징 기술을 올리는 거예요. 우리가 예전에는 그냥 PCB에다 단순하게 만들어졌던 반도체를 갖다가 올렸는데 그 반도체에 만들었던 걸 갖다가 패키징을 어떻게 할 거냐. 인덕터나 캐패시턴스를 얼마나 작게 만들고 그걸 갖다가 하나의 한 칩에 디램이라든지 아니면 로직 디바이스를 얼마나 많이 같이 들어붙여 가지고 이걸 갖다가 기술을 만들 거냐 하는 걸 하다 보니까 최근에
뭐 실리콘을 사용하기도 하지만 또 이제 글라스 인터포저라는 걸 사용합니다. 그래서 그때 또 하는 게 뭐 TSV, TGV 이런 것들 하는데 TGV를 글라스를 쓰는 그런 그 기판 또는 인터포저를 만들기 위해서 쓰고 있는 그런 기술들이 또 레이저를 사용해가지고 하고 있고요. 그것도 이제 지금 신소재공학과에 계시는 우리 이건재 교수님 반에서도 열심히 같이 또 실험을 해가지고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기술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왜 그러면 또 실리콘에 비해서 그 글라스가 관심들이 많아지냐? 마이크로웨이브 요즘 저 이렇게 보면 고주파 영역에 칩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5G 하면 고주파를 사용하죠. 고주파 이상이 뭐 6G, 뭐 맷지가 이렇게 계속해서 진행하게 되면 그 재료의 특성에 따라 가지고 손실률이 커지게 되는데 실리콘 같은 경우는 2GHz 이상이 되면 이렇게 손실률이 굉장히 커져요. 근데 글라스의 특성은 고주파에서도 굉장히 손실률이 적은 그런 특성을 갖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실리콘을 완전히 대체하지는 않지만 그런 고주파를 쓰는 그런 곳에는 이런 이 인터포저라든지 이런 기판 쪽에서 아니면 뭐 패키징 할 때 굉장히 그 좋은 그런 걸 갖고 있겠구나. 그리고 또 글라스의 특징이 뭐냐면 실리콘보다 굉장히 쌉니다. 근데 이전에 굉장히 어려웠던 건 글라스는 가공성이 떨어졌었는데 최근에 이제 굉장히 여러 군데에서 뭐 여러 군데는 아닙니다. 뭐 한국에 있는 한 업체 그리고 독일에 있는 한 업체 정도가 굉장히 고속으로 초당한 뭐 수천 호를 뚫는 그런 기술들을 갖다가 소개를 하면서 지금 이 시장도 굉장히 좀 커져가고 있는 그런 시장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기술을 사용하면 뭘 할 수 있냐? 이렇게 해서 예전에는 굉장히 디바이스가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던 걸 갖다가 이렇게 고집저가해서 만들 수 있다. 특성을. 그래서 쉽게는 뭐 한 10배 이상 작게. 예전에는 뭐 1cm by 1cm로 만들었던 그 특성의 거를 갖다가 1mm by 1mm 이하의 칩에서도 모든 특성이 나타나게 하는 것들이 이런 기술을 통해서도 얻어지는데 이때 사용하는 기술도 레이저 기술을 사용해가지고 이루어지게 됩니다. 또 이때 이제 사용하고 있는 기술이 TGV 프로세싱이라고 그러는데요. 레이저로 해가지고 기판에다가 굉장히 고속으로 초당 뭐 7,000원 정도를 갖다가 가공을 하고 요거는 제가 소개를 일부러 해드린 게 뭐냐면 여태까지 보면 레이저 기술이 이제 앞으로는 레이저 기술만 사용이 되는 게 아니라 다른 테크닉과 이제 융합이 됩니다. 요 기술이 이제 뭐냐면 케미컬과 레이저가 융합이 돼서 레이저로는 글라스를 모디피케이션만 하고 케미컬이 그거를 갖다가 모디피케이션 된 영역을 애칭을 그 부분만 선택적으로 굉장히 고속으로 함으로 인해 가지고 크랙도 없고 굉장히 고속화된 그런 홀드를 뚫는 기술들이 현재 국내에서 개발돼 가지고 지금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이 공정으로 해가지고 유리를 갖다가 뚫는데 1초당 한 7,000원 정도의 홀을 뚫습니다. 근데 크랙도 없고요. 에스펙트 레이시오가 굉장히 높은 그런 특징을 갖습니다. 일반적으로 레이저를 가공을 이렇게 하게 되면 이제 어블레이션을 하면 레이저를 가공한 다음에 눈에 보이지요. 근데 이 가공법으로 하게 되면 이렇게 크랙들이 굉장히 존재해서 유리에 크랙이 존재한 건 나중에 점진적으로 무조건 깨집니다. 우리 이 자동차 타고 다니다 돌에 한번 이렇게 맞아가지고 크랙 하나 존재하면 나중에 반드시 깨지지 않습니까? 그거하고 우리가 똑같거든요. 그래서 뭐냐면 유리를 가공할 때는 크랙 자체가 없는 가공을 해야 됩니다. 근데 그러면 어떤 가공을 할 수가 있냐를 보여주는데요. 레이저로 이렇게 가공을 했을 때 거의 아까 어블레이션에 의해서 가공한 것처럼 뭔가 형상이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유리를 갖다가 상태 변화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상태 변화를 만든 다음에 애칭을 진행하게 되면 그때 레이저가 반응을 했던 그 영역만 선택적으로 이렇게 급속하게 뭐 잘린다든지 구멍이 뚫린다든지 하는 현상들이 이제 나타날 수 있는 기술이 이런 기술도 이제 적용을 해가지고 지금 하고 있고요. 또 하나가 이제 반도체 같은 경우는 이렇게 웨이퍼를 갖다가 절단하는데 요거는 이제 일반적인 블레이드를 써가지고 블레이드 소를 써가지고 잘랐었던 그런 케이스들이고 이거는 이제 레이저를 사용해가지고 자르면 이렇게 선폭도 가늘고 그 크랙 정도가 없이 굉장히 잘 자를 수 있다 이런 것들이 반도체에서 지금 적용이 되고 있다는 걸 보여지고 있고요. 그래서 뭐 짧게 하면 요거는 이제 간단하게 보여드리면 자동차 산업은 그럼 도대체 얼마나 많이 레이저가 사용이 될 거냐 거기서 키고 있는데요. 요거는 이제
자동차 산업에서 레이저 마킹만 해도 이렇게 많은 그런 부위를 하고, 요 아래 그림은 이 CO2 레이저를 써가지고 자동차를 갖다가 만들 때 잘라내는 그 부위들을 지금, 자동차에는 정말 많은 그런 레이저의 커팅과 웰딩과 마킹과 뭐 이런 되는 그런 기술들이 사용이 되고 있고, 더불어 최근에 더 재밌는 그런 기술 중에 하나가 이제 가공이 아닌 라이다라는 거 요즘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자율주행을 하면 자동차에 굉장히 라이다라는 게 많이 사용이 될 거다. 그러면 뭐냐면 요거는 레이저를 쏴가지고 돌아오는 빛을 갖다가 분석을 해서 뭐 이런 걸 그 위치라든지 이런 형상에 대해서 그 센싱을 해가지고 그 자동차가 주행하게 만드는 건데요. 요 시장이 굉장히 이제 커져가. 네, 이런 거에도 레이저가 사용이 돼가지고 자동차에서 사용이 된다. 그러면 미래에는 사실 엄청나게 많은 분야가 있을 텐데, 첫 번째는 뭐냐면 제가 보는 그 미래 그 아이템 중에서 하나가 이제 이미 이제 돼 있는 그런 건데요. 여기 이제 홀로그래피이죠. 홀로그래피를 하는데, 지금 현재는 우리가 텔레비전을 처음에는 이제 CRT 텔레비전을 보다가 LCD 텔레비전이 왔고 OLED 텔레비전이 왔고, 최근에는 완전히 바뀌지는 않지만 마이크로 LED 텔레비전이라는 게 있는데, 그 이후에 올 그 텔레비전의 세상이라고 그러면 제 보기에는 홀로그래피를 이용한 3D를 갖다가 정말 보여주는 그런 디스플레이가 우리가 예상하는 궁극적인 그런 디스플레이 세상일 겁니다. 근데 그때 이 홀로그래피를 갖다가 형상을 할 때 가장 근원이 되는 게 뭐냐면 강력한 강원이 있어요. 레이저 강원이 굉장히 값싼 그런 레이저 강원이 만들어져야 이런 것들이 이제 이 홀로그래피, 이건 그냥 뭐 무대에서 지금 공연하고 있는 건 이제 텔레비전으로 우리가 여러분 마네킹을 갖다가 우리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만 3D로 홀로그래피 해가지고 빛만 쏴가지고 마네킹을 갖다가 형상을 하면 여러분 옷도 다 갈아입히고 뭐 이런 것들 갖다가 3D로 충분히 이루어지는데, 미래에는 그런 디스플레이가 반드시 보여줄 거다. 저도 저거 CES에서 봤는데 진짜 사람같이 나오더라고요. 예. 근데 거기에서 RGB가 예. 사람같이 3D를 딱 나오는데 그것도 레이저가 RGB를 쓰나요? RGB 그렇습니다. RGB 예, 레이저를 네, 강원을 갖다가 세 개를 쏩니다. 어떻게 하는지 궁금하네요. 그리고 하나가 제가 봤을 때 요거는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필요하겠다 해가지고 제가 하는데, 뭐냐면 여기 이제 이스라엘에서 무기 체계에서 보여주고 있는 건데요. 요거는 우리나라처럼 북한과 굉장히 가깝게 이렇게 이 적을 대치하고 있는 나라가 어떻게 보면 전 세계에서 유일한 데가 어떻게 보면 지금 저희 이스라엘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스라엘이 방어 체계를 어떻게 가져가고 있냐? 보면 굉장히 가까운 데서 수많은 이 것들이 뭐 미사일이라든지 이런 게 날라오죠. 그러면 방금 보셨던 게 레이저 포가 센싱을 해가지고 가까이 근거리에 있는 것 같아요. 굉장히 빠른 속도로 파괴되는 걸 지금 굉장히 사실 발전이 많이 돼 있고, 저희 나라도 물론 여기 대전에 있는 국방과학연구소하고 하나 쪽에서 해가지고 많이 이렇게 지금 개발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레이저 포를. 근데 정말 이런 기술들을 해가지고 우리나라처럼 가까운 곳에서 지금 핵무기도 가지고 있는 북한, 정말 많은 대수의 미사일을 갖고 있는 그런 곳에 정말 이런 기술들이, 레이저를 이용한 이런 기술들이 개발이 돼야 되겠다 하는 생각에서 한 두 가지 정도를 사실 제가 좀 이렇게 소개를 해봤고요. 지금 상용화가 됐나요? 레이저로 핵무기를 떨어뜨릴 수 있어요? 핵무기를 떨어뜨릴 수 있죠. 지금 상용화가 됐어요? 지금 이스라엘 같은 데 사실 있고요. 한국도 지금 개발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우리가 굉장히 개발을 많이 해야 되겠죠, 앞으로. 그래서 다시 이 반복을 하면 이 레이저는요, 굉장히 많은 영역이 앞으로 쓰일 겁니다. 앞으로 더 우리가 아는 것보다 더 많이. 근데 보면 한국에 지금 그래도 괜찮은 전 산업 영역은 아닙니다만, 디스플레이라든지 반도체라든지, 여러분 자동차도 1위는 아닙니다만 뭐 현대라든지 몇 그룹이 있으면서 이끌어가고 세계를 좀 이끌어가는 그런 기술들이 있다 보니까 그걸 서포트하는 그런 기술들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최근에 기술을 보니까 중소기업 중에서 히든 챔피언이라는 한 1200회사인가 전 세계적으로, 그러니까 그걸 기준을 그렇게 뒀더라고요. 5천억에서 한 3조 정도 이내에 매출을 갖는데, 세계적으로 독보적인 아이템을 갖고 있는 그런 회사,
1200개를 갖다가 뽑아봤더니 그중에 500개 정도의 회사가 독일 회사더라고요. 보니까 독일이 있고 한국 회사는 거의 뭐 사실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물론 있긴 합니다. 단단히수록. 그 정도로 굉장히 사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약한데 우리가 지금 어떻게 보면 그 선진국에도 한국이 지금 들어가 있는 상태고 또 어떻게 보면 뭐 여러 가지 상태에서 상당히 뭐 10위권 안에 들어가 있는 그런 형태고 레이저의 포지션으로 봐도 현재 보면 10위권 안에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이 기반이. 근데 한국이 굉장히 약한 게 펀더멘털이 굉장히 약한 거예요. 네. 시장이 있는 곳에 장비나 이런 것들은 굉장히 개발이 되고 할 수 있습니다만 이 옵틱 기술이라든지 여러분 아까 레이저 소스 기술이라든지 뭐 운용하는 그런 기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좀 많이 이렇게 개발돼야 될 건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한국이 좀 아직은 좀 많이 약한 것 같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제가 이 학교에 와서 이렇게 이런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두서없이 제가 초반에 뭐 컴퓨터의 문제도 있고 하다 보니까 저도 좀 이렇게 그 말하는 것도 좀 엉키고 그래가지고 그러긴 한데 이 학교에서 배우시는 분들이 레이저 쪽도 굉장히 관심을 갖고 좀 진행을 해서 그 좋은 그런 그 토반을 갖다 이렇게 기반을 갖다가 만드는 그런 상태가 됐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면 한국의 그 의료 쪽에서 그런 질문을 예전에 보니까 해가지고 나온 답이 있던데 한국의 의대를 졸업하면 92% 이상이 의사 선생님이 된다. 근데 미국의 경우를 봤더니 의대를 졸업하면 50% 이상이 상업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의사 선생님이 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앞으로 그 의료 기술에 대한 의료 이런 그에 대한 발전의 정도가 그걸 갖다가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지 않나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여기 지금 참여해 계시는 지금 석사, 박사 학위 과정을 받고 계시는 분들께서도 물론 교수님도 되시고 그 외에 연구소도 가시고 많은 걸 해야 되지만 또 하나 굉장히 해야 될 것들이 좋은 그런 기술을 기반으로 해서 산업화, 예를 보면 회사를 창업해서 자신 있게 해서 어떻게 보면 히든 챔피언이라든지 아니면 또 거기에 더불어서 대기업도 새롭게 언제까지 한국의 삼성이나 현대자동차나 LG 디스플레이나 이 몇 회사로 이끌어갈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지금 세미나를 듣고 계시는 그 여러분께서 그 외의 이름들이 또 나올 수 있는 그런 회사를 그 소재를 중심으로 한 그런 강한 그런 그 회사들이 나오는 그런 날들 기대해 보면서 오늘 세미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박 대표님, 저기 오늘 좋은 강연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제가 오늘 박 대표님을 초대한 이유가 한 3가지 정도 있는데, 그 신소재가, 레이저는 신소재 분야가 아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게 저는 사실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실제로 이렇게 중요한 분야에서 신소재가 포션을 안 차지한다라는 건 좋지 않을 수도 있고, 특히 뭐 우리 학과에서도 저희랑 저희 랩과 레이저를 연구해서 좋은 논문들을 쓴 랩들이 한 8랩, 한 7, 8랩 정도 있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뭐 지금까지의 이쪽에서 제가 오래 연구를 해보면 디스플레이에서 압도적으로 레이저 장비들이 쓰인다라는 것들은 많이 알려져 있는 사실인데 최근 트렌드가 반도체 쪽에서도 엄청나게 쓰이면서 예전에는 반도체에서 레이저 쓴다는 거에 대한 어떤 거부 반응도 있었는데 이제는 거부 반응이 없을 정도로 공격적으로 이렇게 해오고 그런 것들이 이제 R&D로도 저도 이제 많이 시작한 것들도 있는데 시작되는 시점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그 박 대표님의 커리어를 보시면은 벌써 이 회사를 창업하시기 전에 회사를 창업해서 아주 큰 돈을 버셨고 그 다음에 또 2번째 회사를 창업을 했어요. 그래서 학생들도 여기 와서 대기업 가고 뭐 이런 거 말고도 또 더 그 좋은 삶들도 있다라는 어떤 모범적인 면에서 오늘 초대를 했고요. 또 질문 있으면은 좀 어떻게 누가 하나요?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보통 지금 뭐 채팅창에 많이 네, 채팅이든 뭐든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조금 예, 예,
이건희 교수님은 질문을 많이 많이 예. 해가지고. 분들이 제가 이 질문이 안 나오는 이유는 딱 두 가지입니다. 네. 너무 많이 하는 케이스. 내가 오늘 이 강사님께서 했던 그런 내용을 내가 다 이해했을 때 질문을 않고요. 또 하나의 케이스가 있죠. 아예 모르는 케이스. 이때 이제 질문을 섣불리 할 수 없는 케이스인데 뭐 이유는 설명해 주셨습니다. 쉽게 잘 설명해주셔서. 그러면 뭐 마무리. 예, 그러면은 오늘 세미나 해주신 박홍은 이사님께 대표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예.